여기서 이어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제가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1등부터 20등까지 많이 관심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그 기업들을 보면 분기마다 바뀝니다. 근데 분기마다 바뀌는 모습이 예의주시해 보면 위에 있는 애들이 시가총액이 뭐 줄어서 내려간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올라가서 순서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상위 그 기업들의 1등부터 20등까지 나열을 해보면 1990년대나 2000년대나 2020년대까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가끔 이게 바뀐 순서가 바뀐 기업들이 있는데 위에 있는 기업들이 내려와서 바뀌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역동성이라는 면에서 그런 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 그게 미국 경제가 미국처럼 GDP 규모 이렇게 큰 나라가 2023년 2.8%, 2024년 2.9%, 그리고 올해 2.7% 성장합니다. 근데 우리 1%대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동성이 결국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워낙 글로벌리 지켜보시지 않습니까? 모니터링 하시고 어떤 소회가 있으실까요? 지금 그 우리 그 대기업이 그 위 상단을 차지하면서 네. 안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거는 한국의 그 강점이자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안정돼 있고 왜냐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안정돼 있다는 것은 고용을 그 안정되게 그렇죠. 확보해 주니까 그런 점에서는 한국 경제를 탄탄하게 받치는 것도 있지만은 네. 말씀드렸듯이 신진대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네. 그만큼 글로벌리 그 나갈 수 있는 찬스를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데 보면은 지금 우리는 그 대기업들의 오너십 체제, 네. 오너십 체제가 굉장히 그 강력하게 아직까지도 작동하고 있는데 그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시기마다 다른데 마침 한국 경제가 이렇게 해서 약간 그 침체기로 들어가는 그렇게 침체가 길지 않습니까? 네.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네. 그 기간이 그 앞에 그 보면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내지는 3세대로 바뀌는 시기예요. 다시 말해서 네. 창업자들은 엄청난 파이팅과 엄청난 개척 정신 갖고 돌파하고 성장하는데 물론 뭐 꼴찌에서 뭐 30등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쉽지만 네. 30등에서 이제 올라가기는 어렵듯이 이렇게 예.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2세대 3세대로 가게 되면은 수성기로 가게 돼요.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가. 변화보다는 뭔가 지키려고. 근데 이런 것이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네. 지킨다는 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SK도 그렇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면은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혹시 그런 것도 큰 요인이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네. 제가 일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를 어떻게 코멘트 좀 해달라. 일본의 산업계 전문가야. 그랬더니 우리는 좀 이제 사실은 돌아가서는 안 됐지만 조금 그래도 조금 딴 생각을 하게 된다. 무슨 생각했더니 이건희 회장은 괴짜래요. 네. 괴짜기 때문에 당해낼 재간이 없대. 자기들은 어깨동무하는 사람들이래. 어깨동무하고 나가지 혼자 뛰어나가는 사람이 없다니까. 자기네 그 CEO들은 네. 다 편안하게 그다음에 이제 콘센서스 만들고 이른바 합의, 협의 예.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발자국인데 이 양반 괴짜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여간 앞으로 치고 나가서 네. 새로운 걸 저지르고 하는데 그 괴짜가 돌아가셨다고야. 그분의 아드님은 이재용 회장은 너무나 공부도 많이 했고 사람도 좋고 평가도 굉장히 좋은데 네. 보통이라는 거지. 괴짜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괴짜성. 그러죠. 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과연 그런가 하고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네. 제 그 일기를 한번 봤어요. 제가 취재 수첩이 지금 집에 뭐 한가득인데 매일 쓴 게. 그래서 이제 그 일기를 보니까 93년도 일이에요. 그때 제가 일본 특파원 출신인데 그때 93년도 6월 7일 날 네. 이른바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발표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뭐 그때 철저한 위기 속에서 이제 신경영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그 발표하기 전에 그 전전날 일본에서 예행 연습을 하고 갔어요. 그 예행 연습을 사장단 데리고 일본의 오쿠라 호텔에서 일본의 제일 좋은 호텔이죠. 오쿠라 호텔에서 사장단 놓고 밤샘 하면서 예행 연습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뭐 인사도 나고 막 비서실장 인사도 막 그럴 때 그 안에서 그때 이 양반이 해준 얘기가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 막 써먹고 있어요. 일본 속담을 얘기를 해요. 속담을 얘기하면서 그 속담이 뭐냐면 바람이 많이 불면 목욕탕에 나무통이 많이 팔린다. 옛날에 목욕탕은 플라스틱으로 물 뿌리는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든 그 물통이었거든요. 네. 우리 어렸을 때도 다. 예. 근데 그 나무통이 많이 팔리는데 이게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면 목욕탕이 많이 팔린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그 격언을 바람이 많이 불면 네. 길거리에 먼지가 많이 일어난다. 옛날에는 포장 도로가 아니니까 그냥 맨 땅에서 먼지가 일어난다. 네. 먼지가 많이 일어나니까 눈에 들어가고 안질 환자가 많이 생긴다. 네. 안질 환자가 많이 생기면은 그 당시에는 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앓다가 예. 많은 사람들이 장님이 된다. 눈을 멀게 된다. 네. 눈을 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직업이 뭐냐?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점 보는 거, 아니면 마사지. 하나는 거리의 악사. 네. 일본엔 거리 악사가 많습니다. 네. 저기 장님 중에서. 예. 근데 그 거리 악사가 악기를 치는 게 삼미선이에요. 네. 근데 그 기타 같은 건데 네. 그 울림통이 고양이 가죽으로 만들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거리의 악사가 많이 배출된다는 얘기는 고양이를 많이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고양이가 많이 죽으니까 예. 쥐가 번창을 해. 아. 쥐는 이빨이 자라요. 네. 이빨이 자라니까 어디 가서 쏠아야 돼. 이를 갈아야 돼. 네. 어디 가냐? 사람이 없는 한밤중에 사람이 없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 나무통을 깎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통이 망가져요. 네. 나무통이 망가지니까 또 새로 사야 돼.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나무통 장사가 물통 장사, 예. 이런 물통 장사가 잘 된다. 그걸 왜 하냐면 예. 삼성의 CEO들은 어떤 일이든지 인과관계를 a series of process를 네. 냉철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삼성의 CEO가 될 수가 없다. CEO는 그냥 덜퍼덕 주는 거 뭐 하고 뭐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사안과 사물에 대한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아야지 CEO 자격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뭔가 보면은 이 이제 인과관계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이 됐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온 거였어요.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한다. 파나마 운하 돌려달라. 그린랜드 사겠다. 네.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알래스카에 예. 제일 북미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알래스카에. 네. 그 산 이름이 맥키니봉이에요. 그 한 6,000m 좀 넘어가요. 네네. 맥키니봉인데 원래는 저기 맥키니가 아니에요. 그 알래스카 지방에서는 그 데날리라 그래요. 네. 데날리라는 인디안 용어로 위대한 것이란 뜻이에요. 네. 근데 이게 데날리봉을 맥키니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1800년대 말에 25대 대통령이 되는 윌리엄 맥킨리가 있어. 그 맥킨리의 지지파가 금광 탐색하러 알래스카 갔다가 맥킨리가 대통령 후보자가 된다는 얘기 듣고 그 산 이름을 맥키니봉이라고 지은 거예요. 네. 인디안 사람들 무시하고. 그게 내려왔는데 계속 싸움이 됐었어요. 네. 그러다가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 때 맞다. 그래서 맥키니봉을 지우고 데날리라고 새로 해줬어요. 근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다시 맥키니봉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맥키니 대통령은 25대 대통령이고 지금 47대인데 25대 대통령으로서 50%의 전 세계 관세를 해갖고 관세 혁명을 일으켜갖고 미국이 전 세계로도 불을 빨아들인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미국에 번창하는 관세로. 그래서 이른바 관세의 나폴레옹이라 그랬어요. 그런 맥킨리를 이 양반이 존경하는 거예요. 나도 관세를 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게 관세
이처럼 사전에서 아름다운 말은 없도다. 한 게 이 트럼프거든요. 네. 트럼프가 존경하는 인물이 맥킨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경하는 인물을 최고봉에다가 다시 이름을 붙이는 거야. 네. 오바마 때 2015년에 없앤 이름을 다시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 하나가 다 인과관계가 다 이유가 있는 이유가 거예요. 있죠. 그 트럼프 정책은 그래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그게 세계 지배 전략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것이 지리학이고 아니요 지경학이고 지정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경제 안보가 나오고 하면서 일본의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이런 공부 모임이 있어요. 지정학에 대한 논의도 많이 했다 우리가. 지리학에서 보는 정치라든가 지경학도 또 이어서 유행을 시켰다. 네. 그러나 이 둘을 학문적으로 보고 논문으로 해서 아니면 보기 좋게 스토리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이제 시대가 아니다고요.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경학과 지정학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 두 개를 해서 이것이 지략학이다. 지략학.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제 안보 시대 이런 시대에는 기술이 중심이다 하는 시대에는 지략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략이란 말을 요즘 쓰기 시작해요. 그 네. 나름대로 또 그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예. 좀 호감이 가는 주목이 되는 언어입니다. 저는 혹시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지경학은 영어로 지오 이코노믹이잖아요. 근데 지략학이면 지오 스트래티지입니까 그렇죠. 혹시? 그렇지. 예, 예. 그 학문적 영역이 고착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학문적 영역이라기보다는 네. 그 정책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들 네. 그다음에 정치인들이라든가 경제 정책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인과관계. 그렇지 않으면은 예. 이 난세를 풀어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왜 뭐 하는데 한국 경제도 보면 지금 싸움이 모두 세계 경제 논리로 볼 때는 이게 공급 중심이냐 수요 중심이냐 해가 케인지아니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거 둘 다 안 맞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득 주도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주머니 줘서 그 사람이 돈을 쓰고 기업이 잘 되고 이게 이제 수요 창출 아닙니까? 근데 공급은 뭐냐면 지금 트럼프는 완전히 이쪽은 글로 가요. 공급 사이드로 가요. 네. 공급 사이드는 뭐냐 규제 완화시켜서 기업이 잘 돼갖고 똑같은 노린점이 똑같은 목표지만은 네. 방식이 다른 거죠. 근데 이 정책이 오나 저 정책이 오나는 얘기할 수 없는데 네. 현재로서는 두 개 같이 가야 돼요. 이제는 복합 정책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 경제를 봐서는 지금 여전히 기재부를 중심해서 매크로 경제예요. 그 재정 투입 아니면 네. 금융이거든요. 예. 재정과 금융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툴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위기가 몰려오거나 안 오나 어떤 세계적인 변화가 있느냐 아니냐 와치타워만 역할을 하면 돼요. 네. 와치동 역할. 망대에서 예.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보고 있다가 선제적으로 막는다거나 하는 거밖에 안 돼. 네. 그러나 그것이 성장 요인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거는 마이크로 경제로 가야 돼요. 네. 마이크로 경제는 정보통신이라든가 음. 과학기술이라든가 산업정책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 쪽에 가거든요. 네. 이런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세요. 이거 약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기재부 쪽도 지금 이런 쪽에 예산 당금 어쩔 수 없겠지만은 네. 그러나 상당한 어떤 그 마이크로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축적을 좀 옮겨주는 네. 쪽으로 되지 않느냐. 결국 네. 싸움이 기술 전쟁이고 신산업 정책의 전쟁 아닙니까? 예. 그럼 결국은 마이크로 전쟁이에요. 네. 마이크로 이코노믹 전쟁이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 훨씬 더 방점이 두어지지 않으면은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네. 보죠. 교수님 말씀 속에 정말 판이 바뀌고 있다. 기존의 우리의 거시경기 부양책이 재정정책, 통화정책 완화하면 경기 부양되고 안 그러면 또 수축되고 그게 아니라 마이크로 레벨로 가서 특히 어떤 산업, 어떤 기술들을 더 촉진하고 또 규제를 완화하고 그런 방향으로 역동성을 부여하는 그런 종류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쩌면 말씀 처음 주셨던
1시간 전부터 네. 말씀 주셨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전환을 못한 지금이라도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 구조적 개편을 해야 되는 지금까지 모두가 잘못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지금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트럼프 정권이 이제 출범해 갖고 이제 뭐 관세니 뭐니 나오는데 저는 트럼프 정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미 예측된 거고 다 딜로 나갈 테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트럼프 정권은 경제 쪽보다는 저는 약간 정치적으로 좀 보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시대는 저는 그 어떤 그 내용을 봤는데 신얄타 체제다. 그 얄타 체제가 뭐냐면 1945년 2월에 전 2차 대전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독일의 패전이 이제 거의 왔고 그래서 얄타에서 모여고 러시아 거기 지금 이제 크리미아 반도에 있는 얄타에서 모여가고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영국의 처칠하고 스탈린이 이제 해갖고 얄타 체제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하냐면 독일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네. 응? 왜냐하면 2차 대전이 끝나는데 너무 소진돼 있고 막 하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러시아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그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런 거는 그 저기 러시아가 없고 장개서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스탈린이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끌어들어가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일본에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독일이 이제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일본을 이제 침공하게 되는 네. 그 체제를 만든 게 얄타 체제인데 네. 물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국에 러시아가 진군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것도 얄타 회담에서 시작되거든요. 네. 얄타 회담 체제는 다시 말해서 대국주의예요. 대국끼리 논아먹고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트럼프는 이른바 빅딜이라고 하는 거 딜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대국 체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토를 무시하거든요. 네. 다이렉트로 러시아랑 협상하려고. 네. 그죠? 예. 그리고 중국이랑도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갖고 이번에 틱톡 같은 거는 네. 대법원에서 막았지만 풀어주잖아요. 네. 빅딜이 이게 국가 간에 대국끼리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정은이하고 관계도 네. 북한 관계도 그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제껴버리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그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신대국주의는 저는 신얄타 체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뭐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 경제는 어떠냐? 저는 이 경제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일 유심히 본 게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 연설이에요. 네. 페어웰 어드레스. 그 사람들은 본적 지나갔는데 지나간 사람이니까 결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네.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은 초부유층 몇이서 정권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과점하고 있다. 울트라라 그랬어요. 예. 초부자들 몇몇.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고 다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미국이 세계화 공존하고 미국이 발전하려면 이 체제를 벗어나야 돼, 버려야 된다. 그 체제가 뭐냐면 기술 산업 복합 체제예요. 근데 이 얘기는 어디서 땄냐면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 연설에서 퇴임할 때 미국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군산 복합 체제를 경계하라 그랬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산업하고 군대와 방위 산업하고 합해 갖고 세계를 위기로 가고 세계를 갖다가 세계 기여하는 바도 떨어지고 내형화된다. 내형화될 때 피해가 더 크다 해서 군산 복합 체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그거를 따갖고 바이든이 기술 산업 복합 체제를 경고한 거예요. 네. 근데 딱 보세요. 경고하고는 이게 15일 날 연설이거든요. 20일 날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 취임식장에 보면은 장관보다도 앞에 가족들이 그 장관보다도 앞에 빅테크들 대표들이 쫙 포진하잖아요. 네. 이 얘기는 무슨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울트라 이게 부자들이 예. 과점해 갖고 세계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하고 정부하고 그다음에 월스트리트하고 삼자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네요.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자연이 뜰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여기서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코인이라든가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든가 다 그렇죠.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되냐? 우리도 여기에 그 맞짱 뜨지 못하지만 대응할 수 있는 네. 그런 과학기술 산업 정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과기부가 과학기술정통부, 산업자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맞지는 않는 거예요. 이 시대는. 네. 왜냐하면 과학기술 정책이 산업 정책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게 지금은. 응?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 전공이 원래 세계 경제를 본다고 하지만 제 전공은 과학기술 정책이 어떻게 산업 정책으로 가서 네. 산업 정책이 어떻게 국가 경쟁력으로 가서 이것이 경제 성장으로 가느냐는 일련의 그런 시퀀스를 보는 게 제 의사결정 과정을 보는 게 제 전공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는데 이 전공도 이제 안 맞는 거야. 이것이 일렬로 가지 않아요. 네. 이제 한꺼번에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mRNA가 나오잖아요. 네. mRNA가 나오는데 그게 11개월 만에 바로 상품화가 됐어요. 보통 그런 그 의료품이 나올 때는 10년이 걸리고 12년이 걸리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게 11개월 만에 되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연구소 랩에서 마케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사이언스 그러면 그러니까 사이언스가 이제 시장으로 가는 인더스트리로 가는 거예요. 사이언스는 논문 내고 그다음에 논문에서 해갖고 연구해서 이제 테크놀로지 가게 되면 특허 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가서 이제 검증 받아갖고 이제 가는 이 과정이 엄청나게 긴데 네. 한꺼번에 사이언스가 바로 그냥 마켓으로. 맡겨져요. 그래서 이른바 사이언스 비즈니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이언스 비즈니스 또 하나는 랩에서 바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각종 정책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특별히 저건 과학기술 정책이다. 미국이 과학기술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백악관 내 OSTP 과학기술국이 있는 거죠. 네네. 이런 식으로 하죠. 정보통신부가 없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산업부도 미국의 그 뭡니까 미국의 그 상공부도 네. 산업부 보면은 거기는 통상을 주로 하지 거기는 산업 정책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없다가 지금 이제 다 합쳐져 가고 산업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새로운 큰 변화, 신산업 정책, 과거에 유물로서 존재했던 것이 새로 살아나는데 더 강력하게 살아나는 거지. 그 산업 정책이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반의 새로운 세계 지배 전략으로 나가는 거죠. 교수님 메시지가 저 개인적으로 너무 울림이 네. 있는데요. 저도 이런 영역을 뭐 지켜보는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 정부 부처가 이렇게 서로 문을 닫고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어떤 하나의 개선 진보 방향으로 좀 개선해야 되는 혁신해야 되는 어떤 방향성이 있으면 이게 과기정통부 일이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일이다. 이게 국토교통부 일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일이다. 그 이 일은 너네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가 산업이고 어디까지가 기술이고 이게 사실은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데 계속 심리스하게 가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 부처 나눠놓고 누구의 일이다 누구의 일이다 이거는 우리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융합적인 사고로 접근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 생각도 그러니까 되네요. 학교도 이른바 인터디시플리너리 네. 학제 간 뭐 하잖아요. 그렇죠. 학교도 융합학과가 생기고 그러니까 정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게 리니어 모델이에요. 이게 헬리칼로 바뀌어야 돼. 네네. 그래서 네. 헬리칼로 바뀌어야 되는데 리니어 모델이니까 네. 과거형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니어 모델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종하는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거고 네.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라든가 아니면 옛날 청와대 이 비서실 보게 되면 그 정책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관료 조직이 밑에 포진하고 있는데 혼자서 몇 명 안 되는 그 전문 인력 갖고 그 조정한다는 것은 이제 어려운 거죠. 다만 이런 개념 이제는 통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개념. 근데 지금 현재 통합은 전부
저 범부처 사업한다 그러면 전부 한 부처에서 갖고 온 거 갖다가 이 호치켓으로 해가고 모아서 범부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일로 관계부처 통합. 맞죠. 그래서 이제 관계부처 통합 자료. 그러니까 통합이 전부 부처하고 이제 통합이 여전히 됐다는데, 리니어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기업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보면은 이른바 그 생태계를 보게 되면 1차 밴드, 2차 밴드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시장에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수직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은 수평 계열도 필요하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확 바뀌는 게 제조업에서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맨 꼭대기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있다. 그 현대자동차 바로 밑에 있는 그 서브가 어디냐 모빌이래 현대모빌인가 모빌리티. 모빌 네.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이런 거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1차 밴드죠. 과거에는 이런 돼 있는데 현대 모비스 말씀하시는 모비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으로 얘기하면 도요다가 있으면 바로 그 저기 덴소 네. 덴소 저기 그 전장 네. 일본 전장이라고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그 EV 시대가 되고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되면서 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네. 그렇죠? 예. 이게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배터리냐 아니냐만 걸. 근데 이거 더 무서운 게 지금은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히클이라고 나왔어요. 네.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비히클이 소프트웨어야 이제는. 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밖에서 우리가 USB로 팔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막 붙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갖다가 이제 제일 먼저 세트 메이커 제일 꼭대기를 티어 1이라 그래요. 티어 제로. 제일 정점이야 이제. 네. 계급으로 보자면 티어 1 TIER 계급이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티어 제로, 티어 1, 티어 2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제조업의 지금까지 전 세계에 공통된 그 틀이에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니까 어디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냐면 티어 제로하고 티어 1 사이에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가 1등 공신을 하고 역할을 했는데 오르팔 역할을 했는데 그 대신에 뭐가 되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뭐 로직스가 들어가는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네. 이걸 뭐냐면 티어 0.5라 그래요. 그러니까 티어 0.5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티어 1, 0, 1, 2, 3, 4로 나가던 데서 그렇죠. 티어 0.5 시대가 돼갖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그걸로 확 포진이 되니까 밑으로 쭉 가라. 그래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누가 그거를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현대자동차가 그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는 그래도 현대자동차가 제일 현재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런 변신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변신하고 있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변신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그런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책 의사 결정 과정도 끊임없이 변신해야 될 텐데 너무 과거의 모습 그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가 좀 있습니다.